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회담의 내용이 관심에 쏠리는 것은 일반적인 순방과 달리 커다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국방비 인상, 주둔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방위적이라 할 수 있을 건데요. 무엇 하나 함부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한 용기와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듯합니다. 오늘 국방안보 이슈의 전문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 관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 국방 이슈가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털어주십시오. 그렇죠. 아마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동맹 현대화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이름 자체도 왠지 현대화 하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뭘 현대화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기분 좋은 현대 아닌 것은 분명한 듯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 주둔비 인상,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얽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예. 먼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그 항공모함에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이 이제 기동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이게 요번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좀 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한번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예. 미군이 이 한국에 그냥 붙박이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네.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2006년도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양국 국무장관 그러니까 외교장관 사이에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합의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전문이 좀 떴습니다. 예. 이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거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전쟁에 개입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미군들이 존중한다. 미국이. 그러니까 상호 존중으로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앞으로 뭐 더 협의를 한다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존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미군이 예를 들어서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개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기지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비도 무기 정비도 하고 또 심지어는 파병까지도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국가의 명운이 흔들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아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부로 합의하거나 동의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뭐 아시다시피 제1의 관심은 돈이죠. 돈이죠. 돈이라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 자체를 트럼프가 꺼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참모라든지 군부의 관심사인가요? 그리고 이 수다쟁이 이 브런슨 브런슨의 관심.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막 하는 사람이죠. 말을 그냥 그것도 이런 그 참모들이라든지 국방 외교 관련된 사람들은 한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본적인 이슈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된다는 말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 대북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협조하겠다 이런 그 말을 하도록 미국 측에서는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2006년도에 합의사항을 잘 들고 가서 이렇게 우리는 합의해놨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2006년에 이미 합의된 것이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바뀐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바뀌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필요성은 존중한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시 우리가 정해가지고 논의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돈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국방비를 5%까지 그러니까 GDP 5%까지 올려라라는 건데요. 사실 100번 양보해 봐도 알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보고 있는 유럽, 나토 지역의 5%를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이 전쟁 당사자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61조라고 하는 엄청난 국방비를 내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완전 내정 간섭 아니냐. 근데 이걸 왜 5%까지 올리라고 하냐. 어떻게든 간에 도리어 이제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에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우리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 미국이 요구한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미국이 유럽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헥세트 국방장관하고 그 국무장관이 이제 나토하고 EU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유럽에서는 이걸 이제 거부하기가 힘드니까 좋다 5%. 그 대신 이 5%는 다 무기라든지 이런 이제 직접적인 군사 비용이 아니라 그 중에 3.5%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들어가고 1.5%는 인프라라든지 기타 시설 같은 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기간도 한 10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때까지 트럼프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럽은 탈냉전 이후 한 20-30년 가까이 국방 투자를 굉장히 소홀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내부적인 필요라든지 요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국방비는 지금 현재 영국이 한 2% 후반대고 나머지 독일하고 프랑스는 2% 이제 2.0, 2.1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고. 자, 그걸 3.5%는 5%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엄청난 것이고 10년 동안에 하더라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도 경제가 어려운데.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우리가 지금 통계 그 방법이 다 조금 다른데 지금 2.8% 정도로 잡고 있어요. 어떤 그 일본이 2.3% 보는 데가 있고 2.8% 보는 데가 예, 있고. 작게 버는 사람들은 한 2.3에서 2.6이고 예, 예. 지금 2.8% 정도. 일본은 지금 1.5에서 1.8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과거에는 1%딱 고정시켰어요. 평화헌법이니까. 예. 평화헌법 그 기조에서. 그래서 우리 국방비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지금 많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방비청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놓고 지금 수치로 봤을 때도 최고 탑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조정하고 또 증액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비슷한 기조로서 원칙을 얘기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보편적인 타당한 원칙을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 넘어가는 거.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 국방비를 우리가 좀 더 줄여야 돼요. 2.8%가 지금 과도하다는 그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병력도 감축하면서 그리고 국방부 얘기할 때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국방은 무기로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국방비 얘기하면 갑자기 국방은 무기
이렇게 등치를 시켜버리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국방은 외교로 하는 것입니다. 1차로. 국방은 외교로 한다. 1차적으로 외교로 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 예. 이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 이미 우리가 재래식 전략에 있어서는 뭐 북한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고 예. 게다가 남북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두 국가 좋습니다. 어떤 두 국가 관계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할 경우에 국방은 우리가 더 줄여 나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협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얘기를 그냥 끄집어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GDP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GDP가 상승하면 국방비도 상승하는 게 뭐 네, 당연하죠. 예.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보다 더 많이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우리 경제에 발목 잡지 말고 우리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라. 그러면 국방비도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또 아니면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뭔가 좀 말은 이렇게 좋은 말이지만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오지는 말아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복선을 항상 깔아야 돼요. 복선을 깔아놓고. 일단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보편 타당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돼. 그다음에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복선도 깔려 있고. 알겠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비는 줄여야 된다고 하셔놓고 아무튼 증액할 수 있는데 신중히 검토하자 선에서 일단 넘어가죠. 네. 그런데 주둔비 얘기를 또 이 여기 덧붙여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 더 뭐 모를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또 이제 끄집어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사실 우리 2030년까지 이미 다 협상이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자꾸 그걸 한 10배 가까이 또 올리라고 자꾸 공언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뭐 사실 뭐 거의 뭐 1조 가까이 쓰지 못해서 이자가 막 발생하고 하는 이런 돈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왜냐하면 있게. 작년 이미 합의한 게 작년 있다. 11월달에 합의한 게 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반대를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50% 인상이라는 것이 웬 말이냐. 그랬죠.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예. 간단하게 숫자를 얘기하자면 1조 원에서 5천 예, 억으로 올렸죠. 올렸기 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두 달 전하고의 상황이 달라진 점은 특히 동맹 현대화 나오면서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미군은 감축하는데 미군 주둔비는 올려라. 그건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문제는 트럼프는 그거 개의치 않는 거죠. 앞뒤 맞고 안 맞고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막 질러요, 하여튼 무조건 그냥. 올려라 이거죠. 그리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계산법도 참 희한해요. 지금 한 4만 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툭하면 4만 명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좀 그래서 의도적인 지금 것 같아요. 2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5천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 스트라이크 때문에 여단 말하는 스트라이커 거죠. 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미 무슨 말을 할 것이냐는 이미 다 그 대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명석한 분이라서 조금 잘할 이제 거예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그거에 따라서 주둔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슬쩍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감축 가능성을 슬쩍 언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감축하면은 사실 속으로 좋아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너무 많아요. 주한미군도 많고 우리. 근데 예. 주한미군 줄인다 하면 막 난리 날 건데요. 그 저기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흔드는 사람들은 막 미군 가면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거기 흔들려 가지고 역대 정권이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네. 네. 노무현, 문재인, 뭐 이명박근혜, 윤석열은 말 것도 없고 네. 거기는 아예 논외로 하고
문재인께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 다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또 봐야 된다. 정말 상상하기 끔찍해요. 그러니까 주둔비 부담되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여보는 게 어떠냐를 슬쩍 한번 언급하는 게 괜찮겠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문장열 교수님을 이렇게 참모로 같이 가면은 이렇게 옆에서 잘 해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아마 내부적인 충돌이 많아가지고 예. 아, 저 인간 같이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뭐 이 국가 간의 공식 합의를 이미 한 사항이니까 아무튼 또 다시 얘기할 때는 뭐 이거 재협상해야 되는 문제다 원칙을 잘 제시하는 선에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협상의 문제이고 재협상이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협상의 방향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의 방향과 함께 맞물려서 주둔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근데 이거 예. 한번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미국한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않다. 아니고 더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트럼프가 워낙 좀 그동안에 정상회담에서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미 각본이 나와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각본대로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뭐 젤리스키 만났을 때 정말 루드했잖아요. 그리고 그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만났을 때도 뭐 엉뚱한 얘기 막 하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통 정상회담 때는 뭔가 시나리오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막 무례한 언사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젤렌스키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약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트럼프는 어떤 나라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유럽의 그 내노라 하는 국가들 전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모든 수장들도 트럼프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트럼프 앞에 가서 작아지면 안 됩니다. 이분이 사실상 첫 외교 이거 데뷔하는 데뷔 무대인데 무대인데. 꼭 뭐 데뷔를 멋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미국한테 이제 메시지가 일차적으로 갈 거고 세계가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뭐 K-팝뿐만 아니라 예.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여파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북한한테 메시지가 됩니다. 북한이 지금 길길이 뛰고 있잖아요. 연합훈련 한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그걸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트럼프가 그래도 좀 존중하는 인물이 딱 2명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푸틴 아닙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푸틴하고 김정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트럼프는 협상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얼마나 당당하게 뭐 논리는 둘째치고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지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해요. 트럼프는 지금 뭐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러시아 뭐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엄청난 지지입니다. 그렇죠. 그 1억 5천만이 거의 한 80~90%가 지지를 압도적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뭐 100%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는 뭐 지지율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트럼프가 저기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김정은은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지도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상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존중하고 트럼프로 하여금 협상에서 상대를 존중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를 이제 좀 보여줄 때가 이번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대선에서 뭐 49% 그러니까 50%가 못 넘었지 않았느냐. 뭐 조중동이 버티고 있고 뭐 야당이라든지 이 수구 보수 세력들이 지금 눈알을 뒤집으면서 보고 있는데 위축되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지금 뭐 일시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기가 항상 기회였다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진부한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다. 진부한 말은 옳은 말이다. 근데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북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가 이제 관세도 있고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동맹 현대화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관심 때문에라도 반드시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 북한 이슈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꾸 이제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 합의안을 다시 올려놓고 두 정상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2018년도 당시에는 이제 싱가포르 합의가 상당히 당시로서는 최상의 조건이고 합의인데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당시에 2018년도 합의사항 내용을 뭐뭐 있었죠? 당시에 그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북미 관계 개선이었죠. 예, 북미 관계 새롭게 수립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나오고 핵 문제는 세 번째인가 나왔죠. 한반도 비핵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군 유해 성환이야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북이 이미 핵을 다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새로운 북미 관계나 그러니까 뭐 관계를 개선해서 뭐 대사관급으로 간다든지 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는 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거는 여전히 이제 주요한 과제 같은데 거기 그 세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사실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핵을 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주요한 이슈가 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018년에서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렇게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문구를 보면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예. 한반도 비핵화는 명확합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하자는 거죠. 이 남쪽은 이제 미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이 명확하게 그 제시를 핵 했죠. 보유국이다 이제 선언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도 이미 핵은 다 완성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2018년에. 당시에도. 그러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7년 사이에 소위 핵무기 고도화라고 하는 예. 그런 활동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력은 뭐 거의 파키스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수준에 도달하고 어쩌면은 이제 그걸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거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협상의 돌파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모멘텀을 당신이 지금 그 키를 쥐고 있다. 난 적극 지지한다. 적극 지지한다. 적극 지지하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뭐 비핵화를 뭐 처음에 동결하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동결하고 그다음에 축소하고 그다음에 폐기한다 이런 얘기 꺼내면은 완전히 북한이 저거
똑같은 인간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이 현재의 그러니까 비핵화란 이야기를 자꾸 북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는 이제 국민적 정서를 이제 고려한 이야기인가요? 보니까 우리 NSC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의 이런 좀 핵심 안보 담당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못 놓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중심에 놓고 또 앞에 세우고 하는 걸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일반 대중이 뭐 걱정은 조금 하는데 예. 당장에 뭐 핵전쟁의 위험성이 있고 뭐 두려워서 못 살겠다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게 거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자기 안보를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우리도 상당한 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있잖아요. 예. 뭐 미국하고 척지는 게 아닌 이상 한미 동맹은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핵 우산 예. 확장 억제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할 때에 국민들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하는데 예. 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예.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브런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굉장히 수다장이에요. 엄청 말을 많이 해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를 끊임없이 떠들었더라고요.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과 함께 좀 떠들어야 돼요. 핵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가 실제로는 뭐냐, 전략적 유연성 다 공개해야 된다는 다 거죠. 공개하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지난번에 그 관세 협상 문제에서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좀 답답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마치 무슨 뭐 비밀 얘기를 하면은 뭐 국가가 큰일 날 것처럼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됐다. 국민들한테 깨놓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그렇죠. 되고 또 그 지지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제 거대한 미국과 지금 이제 막 같이 좀 어찌 보면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항상 우리가 왜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놓으니까 현안을 지금은 그 과거사 문제가 접어두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시바하고 이제 내밀한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얘기라고 하는 것이 뻔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 문제. 우리가 뭐 돈 요구하는 거 아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뭐 나중에 헛소리 하는 얘기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사과한 다음에 번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러면은 역사 문제는 거의 한 80~90%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 부분의 협력인데 이건 굉장히 자유롭죠. 우리가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둘이 내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나 솔직하고 또 얼마나 깊이 얘기했는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일본은 말이죠. 완전히 미일 동맹으로 그냥 미국하고 일체라고 뭐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뭐 그런 감이 있죠. 우리 늘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일 간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과 뭐 척지는 건 아니지만은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좀 창의적인 길을 우리가 한일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국익 중심의 발음도 좀 실용외교다. 그렇지만 국익 중심 뭐라 그랬죠? 실용외교죠. 예. 균형외교, 실용외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좀 나온 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었죠.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의 고든 창이 네. 더 힐에다가 아주 고약한 인간이죠.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극단적인 반미 인사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모두가 그의 집권으로 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또 한국의 합법적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전에 했었고 이재명은 불법적인 가짜 대통령이라고 글을 올린 바도 있고 한마디로 좀 약간 좀 정말 고약한 사람 맞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국제형사 사법대사 지낸 그 모스탄. 네, 뭐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스탄 또 뭐 고든 챙 또 미셸 스팅 영킴 또 뭐 애니 첸 뭐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의 마가 그룹들하고 또 전체가 함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또 한국의 전광훈이나 그 소년보나 그 황교안 민경호까지 전체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이제 한미가 극우파들이 이렇게 정말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한미 극우 동맹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미국 가서 떠들고 여기서도 떠들고 성적이 흔들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약화된 좀 이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가 그냥 어떤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사실 돈과 권력 때문에 모인 것이고 자기네들의 이권이죠. 그래서 고든창이라든지 이런 그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제가 더힐 그 전체 전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확인했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도 있구나. 더 힘들어요. 이렇게 잘못된 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힐 기고문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저기 미 의회 그 정식 기관지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요.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지금 에너지를 허비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무시하되 분명하게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도가 넘을 경우에 아주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런 원칙하에서 어떤 도를 넘으면은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그 발표라든지 기고 같은 거에서는 역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 대응에 그 또 답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상식을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세상사가. 근데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한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공격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건데요. 미국 압박이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관세 압박도 하지요. 또 이 군사적인 압박도 있고 또 극우 인사들이 또 도를 넘는 공격 이런 게 막 쌓여가면 한국 내에 이제 반미 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자꾸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자꾸 이제 끌어올라갈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은혜로운 국가로 숭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관세 올려서 돈 뜯어내려 하고 또 장사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이 그 허상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반미 의식은 뭐 지금 그런 반미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인 반미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그 특정한 정책,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에 대한 반대이지 반미는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반미가 사실 고개를 든 것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렇죠. 굉장히 큰 그 예. 계기가 됐어요. 그때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예, 나왔죠.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지금 그로부터 한 40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어느새 미국이 거의 종교화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민의 인식 자체가 미국이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국제 여론조사 기관 금년 2월달에 한 것인데 피우 네. 리서치 센터인데 그 한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반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향은 우리가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을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미국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활용하면서 미국한테도 뭐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손해는 가지 않은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자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주적인 마인드. 예.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아주 명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경청을 해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저는 반미 친미 논쟁이 잘만 하면 아주 건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은 뭐 저도 잠깐 협상을 해봤지만은 미국은 상대가 어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오면은 존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존중해요, 미국하고 우리를. 협상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해라. 눈 똑바로 바라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대접을 하는데 도리어 그냥 미리 알아서 기면 아주 또 밟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거의 전형이 바로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은 알아서 기면. 일본에 가서 밟히고 미국에서 밟히고 예. 밟히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큰 소리 거죠. 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 사람은 입만 열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예. 지나갔고 네. 다시 우리가 만회하는데 네. 좀 많은 에너지를 좀 소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일어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죠. 아무튼 뭐 독립은 이뤘지만 이제 이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참 자주적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을 사실 우리 또 갖고 있잖아요, 마음에. 네, 아무튼 보다 좀 자주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붙여주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식은 없어요. 제가 볼 공식은 때는 뭐 다른 일도 비슷합니다만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다시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보편 타당한 네. 가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 이런 것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말은 잘해야겠죠. 네. 아주 나이스하게. 나이스하게. 네, 나이스하게 잘해야겠지만 아주 또 쿨하게 해야 돼요. 나이스 앤 쿨. 나이스 앤 쿨. 예, 좋습니다. 나이스 앤 쿨.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루 아침에 자주성이 뭐 자주성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뭐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좀 알고 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런 어떤 그 용기와 지혜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누가 뭐 이거 가르쳐주고 뭐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하나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근거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뀌어가고 있는 이 국민을 믿고 아무튼 쉬지 않고 용기 있게 싸워서 자주를 얻어 나가겠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단 하루도 편치 않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도를 넘어섰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문장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